안녕하십니까. 예, 정동회계법인 유탁전산본부장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입니다. 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아이리스 조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유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를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이리스에서 그 유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 중에 질의응답이 올라온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발췌를 해서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탁연구개발비 부분인데요. 부가세 부과 예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네요. 예, 혁신법에서는 유탁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과세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신기술 신학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면세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아예 명문화 시켰어요. 그래서 비록 대학 같은 경우에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되더라도 유탁 기관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과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유탁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가세를 면세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민감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질문이 나온 듯합니다. 자,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유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리함이 원칙이며, 예, 제가 얘기한 대로 과세가 원칙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예외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신기술 신학문이라고 칭합니다. 자, 전문기관은 혁신법이라는 범부처 공통법령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혁신법 매뉴얼에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시된 예외사항 이외에는 적용을 허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존 과기부 질의응답 답변을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조세 당국의 소관으로 답변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예요. 주신 부분도 있어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관리함에 있어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이행 용역 성격 등을 불문하고 모든 유탁 연구개발비는 과세가 원칙이며 신기술 신학문에 대해서만 면세 적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혁신법에서는 과세 거래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세 거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과세가 원칙이라고 매뉴얼에서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부가세법을 보게 되면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되더라도 뭐 비과세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과세 거래의 항목으로 열거가 돼 있어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까지 이 원칙을 적용해 하면서까지 계속 과세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취지를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부가가 유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 과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둘 수 없으며 혁신법 매뉴얼의 내용은 유탁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 있는 부가세법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예, 용역 거래로 본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과세 거래를 한 거다라고 답을 주고 자, 그 다음에 혁신법 매뉴얼에 22년도 3월 달에 나온 건가 봐요. 페이지 189에 언급한 부가가치세 면세 예시 외에 부가가치세법상 추가적인 면세 사유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구를 수행하는 유탁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세당국의 확인을 받아라. 예, 과세 거래이지만 또 연구개발 기관이 겸용 사업자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지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겸용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많이 나와요. 농업법인들이 주로 겸용 사업자가 많거든요. 과세 면세를 같이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위탁과제도 과세 거래에 해당되는 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면세 거래에 해당되는 분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분 계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세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세 당국과 상의를 하라라는 건 역시 이 답변의 취지는 뭐냐면 원론적으로는 과세거래이고 예외적으로 부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예외 면세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 면세 적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는 했는데 좀 더 들어가서 부가세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면세 여부를 면세 적용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겸용사업자라는 거죠. 제가 실무를 좀 오래 했는데 한 20년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경험사업자 특히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가 좀 사례가 될 수 있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라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유탁연구개발비가 과세거래이기 때문에 유탁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왜? 과세거래를 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을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 주체가 누구한테 발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질문의 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22년도부터 주관기관에서 유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를 송부할 필요가 없이 전담기관이 유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죠. 예, 유탁연구개발기관도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별도의 연구개발 기관의 지위를 득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관기관으로부터 유탁연구개발비를 지급받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연구개발비는 전담기관으로부터 받는데 그러면 내가 유탁기관인데 과세거래를 하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담기관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인 겁니다. 근데 답변은 그게 아니다. 비록 연구개발비가 주관기관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으로부터 지급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주관기관에 발급을 해라 라는 게 답변이에요. 공동기관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공동기관은 유탁기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 혁신법에서 유탁기관을 둘 수 있는 거는 주관기관밖에 없습니다. 공동기관은 유탁기관을 둘 수 없다.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주관기관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위탁연구 개발비를 받으면서 수령하면서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출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매출이 발생했으면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위탁연구 개발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지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죠.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자,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위탁기관이 지급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하물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매출 부가가치세는 유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서 유탁연구개발비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 가액이 나오고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인데 그 부가가치세를 연구활동비 항목에 매출 부가가치세로 계상하면 됩니다. 근데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유탁기관이 전자세금 계산을 발행하면 거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그러면 유탁연구개발비에서 만약에 그걸 처리하게 되면 유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매출 부가가치세의 세금 계산을 받으면서 매입세 공제를 하나 더 받네요. 이중 이유로 공제받아요. 이 주관기관이 별도로 자기가 납부세액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유탁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영리기관이 자부담으로
위탁기관한테 지급을 해요.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별도로 위탁기관한테 매출부가세로 지급을 하고,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이 1억 원을 지급을 하고 1,000만 원을 주관기관이 위탁기관한테 지급을 하면, 위탁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억 원, 부가세 1,000만 원짜리를 주관기관한테 발급해주고, 주관기관은 그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1,000만 원 쓴 거를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에 따라서 위탁연구개발비의 매출 부가가치세 처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위탁연구개발비 비율이라는 타이틀인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질의가 위탁연구개발비는 단계별, 연차별 직접비의 40%를 넘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단계별로 총액의 직접비 총액의 단계별 합계액의 40%를 넘을 수 없는 건지, 더불어서 20%를 증액했을 때 이것도 단계로 따지는 건지 연차로 따지는 건지, 이 얘기죠. 결국엔 단계냐 연차냐, 이게 질문의 요지인데 답변은 단계로 따진다. 예, 단계로 따지는 겁니다. 20%를 증액하면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연차별로가 아니고 단계별로 20%가 넘었을 때 직접비의 40%도 단계별로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니고 간접비. 이번 시간은 위탁연구개발비하고 간접비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간접비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저희는 1단계 2년차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간접비 고시비율은 10%로 3,46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영리기관인가 봐요. 아니면 뭐 고시비율이 이렇게 낮은 비영리기관일 수도 있겠고요. 영리기관은 10%잖아요. 예, 영리기관은 간접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아이리스에서 간접비 감액을 진행하였습니다. 통보사항으로 감액을 진행했대요. 그래서 3,463만 원에서 649만 원으로 변경했나 봐요. 뭐 가능하죠, 통보사항으로. 변경 이후 RCMS로 금액이 이관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실제 이체 완료된 금액이 649만 455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이체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간접비를 감액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오호, 변경을 했는데 실제 이체된 금액보다 변경된 금액이 적어요. 그러면 455원이 한도 초과가 나오겠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 조문상에는 해당 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사전 승인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협약 당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액할 경우에도 사전 승인 대상인가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죠. 협약 당시에 10% 한도가 3,463만 6천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줄였어요. 649만 원으로. 그리고 나서 649만 455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455원이 한도가 초과돼요. 그러니까 간접비 한도를 649만 원이 아닌 649만 455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협약 당시보다 훨씬 한도 내에서 증액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냐?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인 사항이에요. 한도를 총액하는 승인은 없습니다. 한도를 증액하는 승인은 없고, 한도 내에서 적은 것을 증액할 때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간접비 이월입니다. 자, 단계 내 이월 가능 여부, 단계 간 이월 가능 여부. 뭐 심플하네요. 단계 내 연차별로 이월, 그 다음에 단계 간 이월 가능 여부인데, 아이리스에서는 아예 답변을 줍니다. 자, 간접비는 뭐 별도의 이월 절차 없이 사용됩니다. 이라는 게 단계 내에서는 별도의 이월 절차 없이 사용되는데, 다만 단계 간 다음 단계로 간접비는 아예 이월할 수 없습니다. 예, 간접비 단계 간 이월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간접비 내부거래입니다. 라고 해서, 자,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공통계장 기준의 내부거래 해석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내부 거래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데 간혹 내부 거래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의하거나 과기부에 연구비 사용 문의를 하면 직접비로 사용할 수 없고 간접비로 사용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부 거래의 비용이 혁신법에 따르면 간접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최종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사항은 직접비와 간접비에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간접비로도 내부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예. 다음은 법률 자문비 처리 방안인데 이 내용은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법률가로부터 이 부가세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가세법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래요. 즉, 꼭 부가세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법률의 해석을 받고자 하는 거래요.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거 해와송금할 때 발생되는 부가세 부분인 듯 합니다. 그때 이 자문 비용을 직접비로 사용해야 되는지 간접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거를 질의를 한 건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해당 과제만을 위한 게 아니죠.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과 전혀 무관하면 자체 재원으로 쓰거나 이게 답변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 듯 합니다. 연구활동비와 간접비의 구분이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꼭 간접비에 대한 사용 기준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비의 사용 기준과 사용 용도를 보게 되면 특히 사용 용도를 보셔야겠죠. 사용 용도를 보면 마치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도 돼야 되는 것들이 매우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접비로 집행해야 될 항목을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간접비 사용 용도로 판결이 되면 불인정 처분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구활동비와 간접비의 사용 용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간접비의 사용 용도를 꼭 숙지하셔라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본 질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내 과제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GS 인증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 시 GS 인증은 시험 평가라고 생각되어 연구 활동비로 협약을 했대요. GS 인증이. 자, 인증은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간접비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직접비로 될 것 같은데 간접비의 사용 용도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혁신법 매뉴얼에는 인증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럴 경우 어떤 비목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간접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 승인을 통하여 연구활동비에서 간접비로 비목이 변경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의가 있어요. 매우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답변이 뭐냐면 연구개발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인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이라면 이건 간접비의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직접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이라면 이건 특허 출원 비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간접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직접비로 쓸 수도 있어 보이지만 간접비로 가야 되는 용도가 분명한 경우는 간접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간접비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서는 유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에 대한 질의응답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해설 강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본 해설 강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정동희 기법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가시면 각 세목별로 질의응답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